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니 이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에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불행이 왔을 테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을 내리니 좀 더 일찍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월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와 29년의 시간을 지지고 볶았던 시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성격이 잘 맞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개차반 같았어도 남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몸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셔서 시부와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10년 차 때 시부를 보내게 됐을 때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 때 영종사진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원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갈 때 되면 가게 된다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서 시부가 세상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시부와 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이 시모에게 이전이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소유가 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연세가 들수록 시모 또한 세월에 장사 없는지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형님네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재산으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니라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시모의 재산을 심각하게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분열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가족 간의 우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애야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머님의 재산이 나에겐 꼭 필요하거든. 애들 요즘 유학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동서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지 말자는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서도
어머님 재산 탐나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뇨. 저희는 그냥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언제 입 밖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많다면 애들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요? 형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애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이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나이에 아이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노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동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합리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니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원래부터 흙수저였으니까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럼 애들은 부모가 흙수저니까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식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동서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님 재산 전부를 받을 거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만 7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 동서야말로 내 계획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만약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동서는 군말하지 않고 받았었겠지. 그러니 이제 착한 척은 그만하지. 어머님, 동서네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계속 쭉 모실 테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희들은 내 재산에 크게 욕심이 없니? 엄마,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이랑 제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면 엄마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나랑 정말 연을 끊어낼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해? 이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일 중시 생각해요. 대충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그럼 서둘러 움직이도록 할까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 내외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긴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는 시모의 재산이 탐나서 모시고 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딸이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머물다 간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저희는 심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박힌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3년 동안 형님 내외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왔었고, 매년 힘들었던 명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어요. 분위기 보니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 없어요. 아휴, 동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휴, 나 도저히 못 살겠기에 그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오죽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아무리 어머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재산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온 거거든? 5분만 시간 내주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나이 먹으면 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거야. 어머님이 급성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머님도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치매를 늦추려고 했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대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졌어. 그때 동서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우진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거야.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또 누구는 치매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머님도 처음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건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그 안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치매인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재산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더라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절대로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셨어. 나도 치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설득해서 받아보려 했었는데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이러다 우리 가족 먼저 잘못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내가 의사인데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래서 집에 요양사 붙이고
말도 마. 예전에 한번 정신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시설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정신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시설에서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참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서가 재산을 전부 가지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소송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동서네보다는 잘 살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손해 같았어.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치매로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큰 소리 치며 모시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냐고. 여보,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이 시모를 보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에 머리를 밀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내외는 물건을 떠넘기듯 시모를 저희에게 밀어버린 뒤 도망치듯 급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형님 내외를 뒤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모를 보곤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네 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까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 들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었잖아. 엄마,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얘는 세원이에요. 몰라보겠어요? 엄마 손녀 세원이라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제 딸에게서 시모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혀서 많이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님 네가 왜 시모를 저희 가족에게 떠밀듯 맡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난리치는 시모를 겨우 방에 넣어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여건상 치매인 시모를 돌보는 건 역부족이었죠. 저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시모에게 좀 전처럼 머리채 뜯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봐 서둘러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시모의 성격보다 더 난폭해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건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남편이 알아본 요양병원으로 향하려는데, 형님이 앞서 말해줬듯이 시모가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어요. 시모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말을 붙여서 정신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매 온 거 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치매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한테 떠넘겼잖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형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온갖 상처 주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시설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거라고요.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놈들이 내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통장에 있던 7억을 가져갔다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7억을 달라고 하길래 줬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봐라. 아니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자기 애들 유학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했었다. 내가 치매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큰며느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약속해서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7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네? 형님한테 7억을 넘겨줬다고요? 아니, 분명 어제 저한테는 어머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던데. 그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간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 잊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방금 유학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화기도 꺼져 있잖아요. 시모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정도 저희 부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당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온 시모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 문제로 저희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한동안 시모를 옆에서 살펴줘야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대소변은 혼자서 해결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시모가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면서 현재의 치매도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며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모를 받아줄 곳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시모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매 정도가 심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들과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모의 치매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모가 짐이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떠밀었던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시모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형님네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형님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도 찾아가 보니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남편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님네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형님네에는 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 처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당장 만질 수 있는 현금 7억만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처음부터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저희 부부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설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오락가락하는 시모를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명절날이라 시모가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시모가 방에 들어가 제 딸 방문을 열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가길래 제가 뒤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를 제 딸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고,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뒤 시모의 뒤를 바짝부터 최대한 좋게 설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손은 여전히 제 딸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는지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는지 시모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겠다면서 시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신발도 신지 못해서 제 딸 발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경비실 문을 열더니 제 딸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에게는 이 가난한 집에 혼처가 딱이야.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내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꼬리친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너도 똑똑히 파둬라. 얘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야. 명절날 재수없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세원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많이 놀라셨죠? 예, 며느라,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내 손녀는 왜 울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훈아, 괜찮은 거야? 어머니,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버님 전화 받고 왔거든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시몬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주민분께서 녹화를 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여주시길래 저는 시모가 좀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시모는 자기가 손녀의 머리채를 잡아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좀 전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은 과거의 시모가 시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행동들이라면서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건지 그때 상황들이 재현이 된 것 같다면서 시모가 예전에 겪었던 말투와 행동들이 똑같았다며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 또한 치매인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사위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시모를 먼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차로 모시겠다며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시모는 어디 가냐고 예비 사위가 누구냐면서 당황해하자 제가 시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비 사위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요양병원 원장이 예비 사위의 친부였죠. 남편은 예비 사위 집안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걸 다른 요양원도 심각도에 따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 좀 하길 원했던 거였죠. 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던 시모는 예비 사위가 요양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흰 거품을 물었고,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는 말을 끝으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도졌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현재 사위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위와 제 딸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어찌됐든 치매가 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은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그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딸 결혼식이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사돈 집안에 더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형님 내외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시 귀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의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님 내외와 소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집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형님 내외는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으니 시모의 집을 처분한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되겠죠.
형님네애가 돌아온 만큼 법적 소송이 끝나면 시모는 형님네애가 보살펴 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7억을 대가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에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더니 엄마의 한마디로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겪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박서방, 자네는 일이 우선이야? 아니면 가정이 우선이야? 모두가 쉬는 주말에 몇 푼 주지도 않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겠어? 그래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거 다 같이 쉬는 주말에는 자네도 가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 월급쟁이가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수당이 따로 붙는 것도 아니잖아. 꼭 보면 실속 없는 사람들이 쉴 때 일을 한다니까.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 들어와선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린 내 딸한테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 나와?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밖에서 먹고 들어왔겠네.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주는 게 진정한 집안의 가장인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둘이 갈라서지 뭐하러 붙어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내 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엄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갑자기 왜 그래요? 태희 아빠 당황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관계에 전혀 문제 없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상 치울까요? 그래,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좋게 넘어가 주세요. 뭘 좋게 넘어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위 대접을 해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딸이 더 이상 고생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스트레스 좀 풀게 여행 좀 보내줘야 되겠어. 며칠 다녀오는 거 문제 없잖아? 언제까지 이런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엄마. 지금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태희 아빠가 시간적 여유 좀 생기면 그때 같이 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여행은 차차 시간 맞춰서 가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 고생만 시키고 있네요.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 여행 보내줄 테니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세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화내시는 걸 처음 봤지만 남편한테 소리치는 모습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항상 남편 칭찬만 해주시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한테 차갑게 대하더니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급격하게 변해버린 엄마의 모습에
남편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남편의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둥글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단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본인이 상처를 받았어도 문제를 더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악화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엄마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셨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남편의 말에 밥상을 차려주려 했었는데, 엄마가 워낙 강하게 거부를 하시면서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자 남편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서둘러 자리를 회피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대하는 행동들이 서운하게 다가왔던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화부터 내시니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화를 내고 말았지만 제가 서운해하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엄마가 요즘 들어 좀 예민해진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의 행동은 분명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걸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었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친정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남편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저희는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 아니, 얼마 전부터 당신한테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잖아. 원래 막내 사이밖에 모르시던 분인데 오늘따라 너무 심하시잖아. 글쎄, 왜 그러시는지 나도 알면 좋겠지만 장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변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마 내가 서운하게 해드렸던 게 있으셨나 보지. 일단 이번에 당신 여행 좀 다녀와야 되겠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장모님께서 시키신 대로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괜히 내가 안 보냈다고 얼굴 붉히시면 그게 더 곤란하잖아. 나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겠지만 회사 일이 워낙 바쁜 거 당신도 잘 알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야 장모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니 괜히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남편은 엄마의 행동들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며 한동안 엄마의 말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없는 사이 남편이 혼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와 남편과의 사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장 시간이 되지 않으셔서 언제나 뒤에서 저를 챙겨준 첫째 언니네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1박 2일의 여행 일정을 세우려 했었지만 엄마는 그런 걸로 부족하다면서 최소 2박 3일은 다녀와야 그동안 쌓여있던 육아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무조건 밀어붙이셨어요. 친정 식구 등살에 밀려 결국 2박 3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 다녀오라며 여행 경비까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언니네와 제 딸 태희를 데리고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남쪽 여행을 처음으로 계획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왕 떠나는 여행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을 놔두고 저 혼자 스트레스 푸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갑자기 변해버린 엄마의 태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게 다가왔었어요. 이유라도 알면 다른 방법을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왜 남편을 싫어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 더 악화만 시키는 거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나긴 했지만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어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이 전부였던 저는 이유야 어찌됐든 여행을 온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첫날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렸는지 물어보시길래 잘 보내고 있다며 은근슬쩍 남편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잠깐 동안 침묵하시더니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남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해결될 것 같아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죠. 둘째 언니가 형부 대신 운전 중인 첫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길래 제가 대신 받았는데 제 목소리를 듣게 된 둘째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부모님이 추돌 사고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와 첫째 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둘째 언니의 또 다른 한마디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위중한 상태셨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속초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차량이 남편의 차를 뒤따라 가다가 뒤를 받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차량이 해안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둘째 언니도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사고 현장을 전부 목격했었는지 확인한 것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부모님께서 따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였죠. 문제는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이미 구급차가 왔을 때 차량은 완전 침수가 되어버린 상태였는데 그 안에 남편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탈출한 흔적은 있었지만 해안가 위로 빠져나오지는 못한 것 같다는 둘째 언니의 설명에 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첫째 언니는 저를 진정시키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병실로 옮겨지셨는데 아직 회복을 못하신 상태셨어요. 둘째 언니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부모님의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첫째 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사고 현장의 위치를 물어본 다음 급하게 사고가 난 위치를 향해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는 이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종된 남편을 찾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는지
수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조대 일원분의 손을 잡고 남편의 얼굴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었지만 날씨도 좋지 않고 파도가 너무 높아 어려움이 있는데 물새까지 탁해서 앞이 안 보인다며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에게 잘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지어줬을 때의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끝내 남편의 얼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사고로 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계셨죠. 둘째 언니는 단순 사고였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바라봐 주지 않는 엄마한테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여행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동안 왜 태희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못 잡아 먹을 듯이 난리를 치셨냐고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구조대에서도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그날 날씨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죠? 벌써 고기밥이 되어버렸을 거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여행 다녀오면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요. 입만 닫고 계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언제까지 말을 안 해주실 건데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태희는 아직까지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한동안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엄마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끝까지 말 안 해주실 거죠? 그만해. 엄마도 제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 서운해서 그랬겠지. 우리도 한순간에 엄마 아빠 2분 다 잃을 뻔했었다고. 너는 제부만 중요하니?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돈만 벌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너 그동안 육아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솔직히 태희가 정상은 아니잖아? 정신지체가 있어서 혼자서 감당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집안의 가장은 돈만 벌어오면 끝인 거야? 육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자기 자식인데 거리를 두는 것도 내가 한두 번 봤는 줄 알아? 태희는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따르려 하는데 제부는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했어?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잖아. 엄마가 왜 너한테 여행을 가라고 했었는지 알아? 그래야 네가 살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태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6년 동안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지? 제대로 된 휴식 한 번 없었잖아. 언니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얼마나 다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이 원래 좀 무뚝뚝한 면도 있었고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 육아까지 하라고? 우리는 서로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다고. 다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 못하잖아. 그리고 태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 탓만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이해심이 없었는지 몰랐네. 내가 힘들어하면
다들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지 그랬어. 6년 동안 제대로 신경 써준 것도 없었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이중적인 모습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찌됐든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얼굴 못 볼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시부모님까지 어렸을 때 일찍 세상 떠나셔서 제대로 된 사랑 못 받고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조금의 관심 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냐고. 구조대까지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이라 남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저는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남편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건 저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었는데 첫째 언니는 가족들 모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너무 마음을 닫지 말아달라고 했었지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가족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가족들 얼굴을 안 보며 지냈었는데 남편의 사망 신고를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1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올 것만 같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째 언니는 힘들어하는 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 태희는 아빠 언제 오냐며 그리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사망신고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딸 태희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길래 다시 재차 물어보았고 저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말은 아빠를 엄청 보고 싶어 했더니 눈앞에 나타났었다며 유치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다른 유치원에서 아빠가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자기를 보려고 왔는데 유치원을 착각한 것 같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딸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잠깐 동안 흠칫 놀랐지만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빠가 다른 유치원에서 서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며 자기를 보러 와주지 않는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에 당황해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날 제가 직접 유치원에 들려 딸을 차에 태운 뒤 남편을 봤다던 다른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유치원 앞에 서더니 그 차 안에서 세상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나타냈어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보고 흥분했는지 자기 아빠를 보러 가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일단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날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 뛰어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남자아이가 남편을 향해 아빠라고 외치며 뛰어가더니 남편의 품에 안겼고 뒤이어 흰색 차에서 한 여자가 내리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혼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이 가빠오고 있는데 제 딸이 자기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 허락 없이 차문을 열었고 남편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순간 옆에서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 딸 태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태희한테 달려가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사고가 난 태희의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놀란 얼굴로 급하게 여자와 남자아이를 차에 태우더니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했고 뒤이어 구조대가 도착해 제 딸을 응급실로 옮겨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바로 달려와 주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두 언니를 보며 정색하며 물어보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난 줄 알아? 세상 떠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다른 유치원에서 어떤 여자랑 남자아이를 안고 함께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태희가 자기 아빠라며 달려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어. 도대체 다들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 태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도 자기 모습이 발각됐다는 거에 놀라서는 급하게 도망치더라. 자기 딸이 정신을 잃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아이와 함께 도망쳤어. 나 빼고 다들 알고 있었어? 엄마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사고를 낸 이유가 있었던 거냐고.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잘 들어. 제부가 바람 피우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엄마야. 시장에 장 보러 가셨다가 제부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론 다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부를 따로 불러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해보게 된 거였어. 엄마는 제부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사라지라고 얘기했지만 제부는 너랑 헤어질 생각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엄마는 당신 막내딸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부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앓고 계셨던 거야. 그러다 결국 엄마가 너한테만 비밀로 하고 우리들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바람이 아닌 차라리 다른 이유를 만들어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놈한테 부탁까지 하게 됐지. 엄마는 네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싶었지만 제부는 끝까지 이중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 너한테 얻는 거와 그 여자한테 얻는 게 다르다며? 지금의 생활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굳이 힘든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제부를 보고 분노한 엄마는 너를 여행 보냈을 때 다시 제대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게 되었던 거지. 그러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놈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결국 분노하셨던 거야. 그리고 이게 그때 상황에 녹음되어 있던 내용이야. 우리 부모님이
제부랑 식당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지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 첫째 언니는 그때의 상황들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보여주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과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뱉은 한마디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촌에서만 살아왔던 순수한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자네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숨기면서 살아갈 건데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일을 크게 벌릴 일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시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자네 딸 태희가 불쌍하지도 않아? 왜 불행한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자네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도 자네 핏줄인 것 같던데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무책임하다뇨? 둘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왜 시간이 안 나겠어요? 양쪽 다 먹여 살리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도 태희 엄마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태희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세상 구경시켜줬으니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태어나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장애가 있어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는 창피한데 그 정도는 제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까지 태희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좀 일찍 끝날 시간이라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여기 음식점이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니까 남기지 마시고 다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태희 엄마 앞에서 티 좀 내지 마요. 제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요? 장모님 표정 관리 안 돼서 전부 들키겠네요.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저희 엄마는 결국 남편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려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희 부모님의 차를 뒤에서 받치게 되었고 부모님의 차는 남편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삼중 추돌과 함께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게 된 거였네요. 그렇게 되자 부모님께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침수되고 있는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이용해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발견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제 딸이 남편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밝혀지고 말았어요.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저희 가정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꿈꿔온 삶들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딸 태희는
골절은 몇 군데 있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언니들은 부모님께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숨겼던 거였고,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다면서 지금도 제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부모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실에 들려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부모님께 오해했던 부분은 전부 다 풀렸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 있던 부모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분노는 더욱더 차올라 온몸이 떨릴 정도였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서 그런지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병실에 찾아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남편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제 딸 태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걸 왜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우리 관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갈 거고, 당신이 했던 쓰레기 같은 짓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 거야. 나는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다고. 내가 태희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당신 늙고 세상 떠나면 나머지 삶을 혼자서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오면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야. 부모가 세상 떠나면 이 험한 세상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남겨질 텐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부모님이 옆에 있었을 때 세상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지. 내가 뿌린 씨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였는데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그만 들어가 볼게. 당신이 원하는 이혼, 그거 원하면 해줄 수 있어. 어차피 내가 꾸린 가정이 또 있으니 마음이 크게 아픈 편은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다음날 이혼할 거라며 당장 눈앞에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10년간 믿었던 남편한테 받은 배신은 이성을 잃게 만들어버려 남편을 사정없이 밀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혼 도장 찍어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며 그 여자와 꾸린 집으로 가는 건지 차에 올라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멀리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큰 충돌음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소리가 난 곳은 남편이 출발한 방향과 같은 곳이라 사고가 난 현장을 확인해 보려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차 앞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아이와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대충 상황을 보니 남편이 여자와 아이를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는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아빠라는 단어였고 아이와 여자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 남편과 바람이 났던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꼴에 자기 남편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제가 소리치며 남의 가정을 건드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화를 내고 말았네요. 남편은 결국 손도 못 써본 채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자기가 뿌린 죄를 걷어들이게 되었죠.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모든 걸 무너뜨린 건 그 여자와 남편이기 때문에 처벌은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국 처벌을 받게 된 남편이 참으로 미련한 것 같아요. 그 여자도 저와 이중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좋진 않았었다며 그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태희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남편이 병원에 가려 하자 태희 문제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었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다가 남편 차를 발견한 아이가 뛰어들면서 그걸 피하려던 남편이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만든 일이었으니까요. 제 삶은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안 큰 고민에 원형 탈모까지 앓았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10년의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만나 성인이 되어 군대까지 기다려주고 취업을 할 때까지 연애를 했어요. 10년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서로 애틋함이 커졌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9살 늦둥이 시동생이 있어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많으셨지만 계속 일을 하시고 계셨죠. 특히나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으셨는데 50대에 늦둥이 시동생을 낳으시고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오랫동안 결혼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었어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에게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싹싹한 점에 반했던 저는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며느리감으로는 썩 내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은채야. 너는 회사 가서도 이렇게 말이 없니? 그래도 회사 가면 사람들이랑 말은 좀 하고 지내는 거지? 아니, 나는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얘가 회사는 어떻게 다니나 싶네. 광수 말로는 둘이 있을 때는 전혀 이렇지 않다고는 한다지만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10년이나 만나지 않았니?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한테 낯을 가리니 참. 엄마, 그래도 은채는 능력도 좋으니까 괜찮아. 차라리 밖에서 헤헤거리는 것보다 나는 은채처럼 딱 할 일 딱 하는 사람이 더 멋있고 좋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편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엄마도 지금까지 할머니 엄청 어려워했었잖아. 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려워해놓고서는 왜 그래? 은채도 그거랑 똑같은 건데 뭐. 낯을 좀 가릴 뿐이지. 친해지면 말도 잘하고 잘 지내. 그래? 뭐, 그러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은채야, 저번에 웃긴 일 있었다? 강수가 우리 동네 모임 하는 곳에 잠깐 왔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얘가 워낙 싹싹해가지고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랑 엄청 살갑게 재밌게 있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알던 지인이 광수 좀 소개해달라고 아주 난리다 난리. 내가 여자친구 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그래도 자기 딸 한 번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애언을 한다니까. 얘가 이렇게 성격이 좋으니 그런 일도 있지. 아, 엄마. 아, 그런 말을 왜 해? 은채야, 이거 엄마가 그냥 오바해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왜 말 꺼내는 거야? 엄마는 내가 은채네 집에서 그렇게 말 듣고 오면 기분 좋아? 그리고 그 아줌마가 언제 나 소개해달라고 했어. 그냥 기분 좋으라고 자기 딸이랑 만나봐라 농담하신 거지. 여자친구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냐고 하면서 끝났잖아. 엄마 자꾸 말 지어서 하지 마. 얘는 내가 무슨 없는 말을 했다고 그래. 다 있는 말 한 거지. 은채야, 그러니까 내 말은 잘 하라는 거야. 광수 솔직히 어디 가나 사랑 많이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하라고. 네가 아무리 사회생활 광수보다 빨리 했다고 한들 우리 광수 늦게 사회생활해도 잘하고 있으니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네, 잘 알고 있어요. 광수는 제가 어릴 적부터 쭉 봐왔잖아요. 저도 광수 성격 그런 점 진짜 본받고 싶어요. 저도 제가 낯을 많이 가린다는 것도 알아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도 친해지면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광수랑 저랑 성격이 정반대라 서로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시모를 만날 때면 은근 남편을 올리고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했지만 사실 그런 이유가 있었죠. 남자친구 집안과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점을 많이 신경 쓰시는 듯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니 더 경계하는 말을 많이 하셨죠.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신경 쓰지 말라며 달래주곤 했습니다. 아니, 오늘 엄마가 유난히 오버하네. 엄마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집안도 좋아서 그러신 거야. 괜히 샘나고 불안하니까 자꾸만 날 억지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그러고 있어.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잘 말해볼게.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자꾸 아시면서 너희 집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아, 그래? 솔직히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마주쳐야 할 텐데 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상견례 할 때도 걱정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오래 사귀었으니까 점점 잘 지내다 보면 어머님께서도 좀 풀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야. 아니야. 엄마, 사실 너 엄청 좋아해. 어릴 적부터 네가 내 옆에 든든하게 있으니까 안심된다고 계속 말했었어. 그냥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괜히 심적으로 그래서 그러시는 거야. 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엄마가 좀 심하신 것 같네. 내가 잘 말해볼게. 엄마도 그렇게 내뱉고 나서는
아차 싶었을 거야. 알았어. 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계속하시면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긴 해. 어쨌든 이제 조만간 상견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 우리 집에서도 내가 이것저것 많이 말하고 있긴 하거든.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어머님과 껄끄러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고민이 되는 건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죠. 아버님은 약간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며느리가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특히나 어린 시동생을 이제는 제가 챙겨야 한다고도 말씀하셨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와야 하는 것이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하셨죠. 은채랑 강수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쁘구나.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연애를 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그래도 오랫동안 쭉 연애를 하는 걸 보니까 은채도 책임감 있는 아이인 것 같아서 좋구나. 어쨌든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곤 하지만 시댁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수도 많이 챙겨주고. 아버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댁이 우선이라고 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하면 시댁이 잘할 거고 강수도 저희 집에 잘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여나 걱정하시는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수 도련님이랑도 많이 친해졌고요. 그래, 어쨌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 도리지. 광수가 바빠서 못 오더라도 며느리 은채는 와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애들이 다 일한다면서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런 거 용납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 행사를 주도해야지. 참석조차 안 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니 영수일도 네가 전적으로 돌보는 게 좋지 않겠니? 아빠, 갑자기 왜 그렇게 말해? 우리 맞벌이 할 거고 매번 우리 집 행사 참석하거나 영수를 챙겨줄 수 없어.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은채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하면 나 은채랑 결혼 못한다니까? 아니 은채뿐만 아니고 나 결혼 못하게 되는 거야. 부담스럽게 자꾸 왜 그러나 몰라? 아니 이 녀석이 너는 아빠가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들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냐?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 며느리는 시댁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건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 은채가 알아둬야 하는 거고. 넌 참견하지 말거라. 은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님, 저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사가 있다면 저도 되도록이면 참석을 할 거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참석을 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버님도 제가 억지로 참석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영수 도련님과는 앞으로도 잘 지낼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실 때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게 도련님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 뭐. 어쨌든 네 생각이 그러하다니 어쩌겠느냐.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집 행사는 잘 참석을 해주길 바란다. 아직 영수가 많이 어린데 내가 이제 곧 은퇴도 해야 하고 영수 엄마도 나이가 많으니 걱정이 많구나.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시부는 가부장적인 면을 자주 보여주었고, 마치 내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동생의 뒤치다꺼리를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말을 했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전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는 여러 번 부모님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는 말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은채야, 일단 상견례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말해보려고. 우선 우리는 친척들이 좀 많아서 준비해야 할 예단이 많을 것 같아서 말한다. 친척들한테 돌릴 예단이랑 이것저것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니? 아무래도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시간도 많지 않고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잘 준비를 해야 친척들도 널 잘 봐주고 시집살이 없이 잘 대해줄 테니 정성 다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저희 예단님을 다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광수가 어머님께 말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단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혹시 친척분들께 예단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제가 준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어머님 근데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우선 생각 좀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하면 혼수예단은 필수로 해야 하는 거지. 그런 큰일을 너희들끼리 쉽게 결정하는 게 말이 되니? 이런 거 안 하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말 나오고 골치 아파지는 거야. 광수가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너희끼리 결정하는 거 아니다. 안 그래도 내가 상견례 때 한번 사돈 만나서 말하려고 했어. 엄마, 갑자기 또 왜 그래? 나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집도 은채네 세주던 집에 그대로 들어갈 거잖아. 근데 무슨 혼수구 예단이야? 엄마, 이거는 너무 양심 없는 거야. 예단 수저 하나도 은채가 해갈 일 없어. 집도 은채네에서 하면 솔직히 우리가 혼수며 예단이며 다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니? 집을 완전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명의는 결국 은채네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집을 해온다는 말을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엄마 말 따라라. 결혼하는데 혼수나 예단은 하나도 안 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엄마랑 아빠 계속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나 결혼 안 할래. 아니 하더라도 엄마랑 아빠는 큰아들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 솔직히 엄마랑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어. 결혼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몰랐는데 내가 은채랑 장모님, 장인어른 보기 너무 창피하네. 그냥 결혼식 내가 알아서 올리고 살 테니까 엄마 아빠는 결혼식장에도 오지 말고 그냥 연 끊고 살자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연을 끊자는 선언에 처음에 듣고 황당했던 저의 마음도 그 발진하는 남편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이후로 냉정하게 대하는 남편을 보고서는 시부모님께서 미안하다면서 사과전화 문자도 보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 심적으로 흔들렸던 것들이 많았다면서 사과를 해 오셨죠. 몇 번의 사과를 받고 나서야 다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크게 달라지긴 했을까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상견례에서도 어떤 것이든 우리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수랑 10년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 광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은채 엄마예요. 광수가 워낙 싹싹하게 자라다 보니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성격이 좋은가 싶었는데 사돈께서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강수가 그래서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연애 끝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희도 무척이나 기쁩니다. 아이고, 저희 아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은채를 보면서 정말 참하고 착한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싹싹하고 활발하긴 하지만 그만큼 덜렁이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옆에서 은채가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좀 더 가르치고 장가를 보내야 하는 건데 죄송해서 어쩌죠? 아유, 아닙니다. 강수는 정말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쁨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결혼 준비도 사실 저희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건 많았는데 광수랑 은채가 자기들끼리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기특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사돈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세주고 있는 집을 애들한테 살라고 주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어차피 은채한테 줄 집이니까 지금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넉넉한 편이 아니라 애들 결혼한다고 하면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할 텐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사돈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저희 집에서는 따로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저 은채랑 광수가 지금처럼 연애하듯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채도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집에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아휴, 저희 애가 너무 조용하고 낯도 많이 가려서 걱정을 했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채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살림은 서툴러서 제가 종종 들려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도 살림을 나누지 않고 다 같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단 말씀이신데 은채랑 광수는 주고받는 거 없이 그냥 결혼식만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른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저희 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고받는 거 없이 진행하는 게 더 편하죠. 거기다가 사돈께서 집까지 해주셨는데 예단까지 받는 건 너무 양심이 없기도 하고요. 나중에 애들이 좀 힘들 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하게 지나갔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만족하시는 상견례였죠. 첫 시작은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혼식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바뀌지 않으실 것 같았던 시부모님이셨지만 남편이 얼마나 노력을 했던 것인지 정말 고생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내 결혼식 날 행복하게 식을 마무리하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가, 드디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 집에 시집을 와줘서 고맙다. 광수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부부라는 게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거니 조금만 더 이해해 주렴. 그래도 우리가 광수를 앞으로도 잘 가르칠 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거라. 혹시라도 광수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거들랑 언제든지 편안하게 털어놓거라. 부담 느끼지 말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더 잘하려고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요. 광수랑 저도 서로 노력하면서 잘 지내보려고요. 10년 연애했던 것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면서 지낼게요. 그래. 부부가 되면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몇십 년을 따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같이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서로 다 이해하고 지내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랑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자꾸나. 지금은 어색하고 어려워도 자주 보고 같이 지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줄어들 거야. 맞아요. 제가 낯을 가려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싹싹한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편안한 며느리가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저랑 강수랑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믿어주세요. 그래.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만 잘 살면 되지. 이제 우리 늦둥이만 장가가면 우린 속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어쨌든 이제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신고도 이미 다 했으니 이제 친해지려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알지? 잘 지내보자. 문득 시모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정신없이 결혼식을 마무리하다 보니 곧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죠. 신혼여행을 즐겁게 보내고 난 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 댁으로 모두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댁에 먼저 들리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먼저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오라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워낙 가부장적이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를 많이 배려해 주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며칠을 친정에 보내고 올라오면서도 시부모님께서는 일주일은 더 있어도 괜찮다는 말도 하셨어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고생했다. 결혼식 정신없이 끝내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많이 피곤했겠다. 거기서 잘 쉬었니? 신혼여행은 어땠어?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고 부부로서 같이 가는 여행인데 재미는 있었니? 사돈댁은 안녕하시고? 결혼식 끝나고 나도 정신없이 인사 다니고 정리하느라 바빠서 연락 한 통을 못 드렸네. 나도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한데 사돈네께서는 마음이 더 그러시겠다. 아, 신혼여행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녀왔어요, 어머님. 일정을 빠듯하게 짜지 않아서 그런지 숙소에서도 푹 쉴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선물도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선물이랑 도련님 선물도 사왔으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친정에 가니까 엄마 아빠도 좋아하셨어요. 며칠 있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엄마 아빠도 고마워하시고요. 그래도 여기 먼저 오려고 했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나도 결혼했을 때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게 되더라고. 원래 친정 부모님이 더 애틋하고 마음이 그렇지. 나도 여잔데 그걸 모르겠니? 요즘은 그래도 그런 거 없이 타왕래한다고 하지만 막상 또 결혼하면 분위기가 다르니까. 어쨌든 아휴, 그래도 선물을 안 사와도 괜찮은데 그랬어. 너무 고마워. 내가 안 그래도 너희한테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마침 딱 오늘 도착했지 보니. 짜잔. 이거 은채 네가 사고 싶다고 한 거 맞지?
내가 바로 선물로 준비했어. 다음 주면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 그때 같이 가져가면 되겠구나. 어머, 어머님.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사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필요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남편이 어머님한테 말한 거예요? 제가 딱 사고 싶었던 건데.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다니. 아유,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래. 안 그래도 뭔가 하는 내가 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광수랑 의논하려고 했는데 그냥 별말 안 하길래. 신혼집 가구 가전도 이미 다 채웠다고 해서 뭐 필요한 거 없을까 하다가 산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줘. 그리고 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 안에 한번 봐봐. 시모는 의류관리기 안에 더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서 저에게 열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옆에서 9살 늦둥이 시동생이 저를 보면서 신나겠다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자기 이제 이사 가는 거냐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의류관리기를 열어보니까 세트로 맞춰진 잠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개수가 이상했죠. 분명 저희 부부 거라면 2개만 있어야 하는데 5개의 똑같은 옷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뭔가 아는 듯한 표정으로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아니, 일단 너무 감사해요. 잠옷이 정말 이쁘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결혼하고 잠옷 커플로 맞출까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이게 왜 5명 옷이 있어요? 저희 2사람인데 같은 걸로 2벌 맞춰주신 것도 아니고 5벌이라서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 도련님도 똑같은 잠옷 입으시려고 맞추신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이번에 장남 결혼했다고 해서 기념으로 맞췄어. 우리 얼른 친해져야 하잖아. 요즘 아이들은 잠옷 되게 좋아한다던데. 네가 워낙 낯가리고 친해지는 게 많이 느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잠옷으로 맞춰 입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골라봤어. 어떠니? 마음에 드니? 내가 하나 입어봤는데 너무 이쁘고 귀엽더라. 우리 다 같이 입고서 거실에서 TV 보면 진짜 재미있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5명이서 같이 맞추신 거예요? 아유, 사실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5벌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 여기 시댁에 올 때 한 번씩 자고 가면 입으라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살 거잖아. 강수가 말 안 했니?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 지금 짐도 다 싸고 여기 집도 다 처분했는데 어쨌든 의류 관리기는 우리 짐 옮길 때 같이 옮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 거라. 저번에 강수한테 물어보니까 가전이며 가구들 다 새 걸로 바꿨다며? 우리는 안방 쓰면 되고 거기 욕실도 있으니까 너랑 우리는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좋겠더라. 너희가 중간방을 쓰고 우리 막내가 작은 방 쓰면 되겠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신혼집으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갑자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수야, 네가 말해봐.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같이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게 있잖아. 아니, 솔직히 은채 너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잖아.
엄마 아빠 나이도 많고 이제 곧 은퇴하실 텐데 어린 막내도 있고 결국에는 엄마 아빠 나이 들면 모시고 살 거잖아. 그래서 그냥 좀 당겨도 괜찮지 않아? 엄마랑 아빠도 이제 너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안방에서 지내시면 마주칠 일도 없을 텐데 그냥 이렇게 살자. 엄마랑 아빠가 집도 다 처분했다고 하시잖아. 뭐?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아니,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나한테 합가한다고 말을 해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얘,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너무 서운하다.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고민할 게 따로 있니? 내가 너 잡아먹는다니? 시집살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나중에 강수 아빠 은퇴하고 그러면 너희가 우리 집도 책임져야 할 건데 집이 두 채일 필요가 뭐가 있어? 같이 합가해가지고 부담 줄이는 게 낫지. 어쨌든 네가 결혼했으니 어쩔 거니? 받아들여야지. 당당하게 합가를 말하는 시모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시부와 멋모르고 신난 시동생,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바로 시댁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향하는 길 내내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가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혼 무효 선언을 하니 오히려 우리 집을 찾아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다. 이렇게 경우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시댁 뜻을 따라야지.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건가요? 사돈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까지 다 치르고 나니 결혼 무효라고 하고 가버리는 건 어디 경우 없는 소리예요? 사돈, 이럴 때는 따님을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시댁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그쪽 사돈입니까? 우리 딸애가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시는 게 더 예의가 없다는 거 모르시나요? 광수 너 지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은채 데리고 가서 잘 살겠다고 말한 게 언젠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은채한테 몇 번 너희 집에서 험하게 말한 거 다 들었지만 네가 죄송하다면서 중간에 잘 막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니? 뒤에서는 네 부모한테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야? 아니, 어디 우리 귀한 아들한테 따지세요. 잘못한 건 우리 아들이 아니고 사돈 딸이에요. 우리 광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 모시고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특히나 우리 집 장남인데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그쪽에서 돈으로 너무 압박하니까 우리 아들이 차마 말을 못했나 본데 우리가 합가를 한다고 해서 은채를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으면 시댁 뜻에 따라 이젠 좀 보내줄 줄도 아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희 뜻에 다 따르겠다고 하신 거냐고요? 광수 너는 그동안 부모님이랑 여러 번 다퉜다 어쨌다 하더니만 해결했다고 하는 방법이 이거였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 그러면서 합가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그런 큰일을 어떻게 내 상의도 없이 결정해? 아니, 너는 남편이 결정한 일에 내내하고 따르지는 못할 망정 어른들 앞에서 왜 큰 소리야? 이렇게 시댁에서 결정한 걸 내내하고 따라야 하는 게
며느리 된 도리인데 너는 그런 도리조차 안 하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구나. 처음부터 이런 게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휴, 은채야. 네가 어리다곤 하지만 이렇게나 어릴 줄이야. 어쨌든 이번 일은 내가 용서하마. 이미 집도 다 팔았고 집 한 돈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꾸나. 아니,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집은 여기예요. 어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당신 아드님이랑 결혼한 거 다 무효니까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요. 애초에 합가를 해야 했다면 결혼은 안 했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면서 합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친정집을 함부로 찾아온다든지 엄마 아빠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이 사람들과 끝낼 수 있는 건 소송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비용 등을 모두 청구했고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은 신혼집을 점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 점거로 인한 신고도 했죠. 수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그들은 신혼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남이 되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그 후에는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정말 미안해.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학가만 하면 너한테 스트레스 하나도 안 주고 없는 듯 살겠다고 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나 봐. 우리 둘 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너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말하면 네가 떠나갈까 봐 두려워 말 못했어. 웃기지 마. 너는 날 기망했어. 날 끝까지 속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쉽게 생각했어. 그런 큰 결정을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 네가 내 옆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하고 소중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에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랑 아빠, 동생도 다 돌아가고 합가 안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둘 사이는 좋았잖아. 한 번만 더 개똥 같은 소리 하기만 해봐. 앞으로 나한테 전화든 뭐든 눈에 띄지 마.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스토킹이든 협박이든 뭐든 다 엮어서 신고할 거야. 그딴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 놓고서는 어떻게 뻔뻔하게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어? 계속 연락 오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알았냐? 찌질한 게 양심도 없네. 그렇게 저는 10년의 연애를 마무리했어요. 사실 이별 후유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라 홀가분하네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엄마 아빠에게 더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